네, 근자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인데요. 일각에서는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 입장,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에 우리나라가 접어들었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고, 수치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와 주가 한번 오늘 논해 볼까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우혜영 연구원 오늘 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입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자, 요즘 디플레가 됐건 뭐가 됐건 금리는 저금리 기조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으시고 사실 현상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상품,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리츠 그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시세가 강하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사실 리츠 얘기를 여쭤보기엔 좀 뭐하고 금리를 통해 가지고 슬슬 이제 이쪽도 한번 연결을 찾아봐야 되는데 최근 금리 시장 보면은 좀 이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책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따로 논단 말이에요. 정책금리는 동결을 했는데도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정책금리 인하하면은 시장금리가 또 올라가고, 거꾸로인가요? 하여튼 그런 순서가 매번 금리하고 이 수익률하고 이 채권 가격하고 좀 반대가 되니까. 네. 자, 정책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좀 이반되는 현상을 어떻게 풀어봐야 됩니까? 일단 금통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10월 금통위에 대해서는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고, 이제 11월 금통위에 대해서는 약간 비두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금리가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삭제를 했다는 점이 또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좀 봐야 되는데 이주열 총재가 한국의 성장률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정책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향후에 추가 완화 정책 기대감이 형성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이제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시장이 과도하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금통이 다음 주인 월요일엔 다시 또 그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과도한 판단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번 질문인가요? 1번. 1번인가요? 네. 네, 질문지를 주셨으니까 질문지대로 여쭤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변형하면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당황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것이 시장의 관심은 사실 채권 거래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금리 기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가 좀 둔화되고 금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사이클로 가면은 또 대출 주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에 또 부동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내년에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인지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는지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11월 통방문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해야 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주일 총재가 10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해당 문구의 삽입과 추가 삭제에 대해서 그게 향후에 추가 완화 정책이라든지 정책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확대 해석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두 개 다 모두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중반기부터 대외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IT 업황의 개선에 따라서 이제 한국 수출이라든지 투자 부문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보는 한국 경제는 좀 낙관적이긴 한데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내년도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4명이 있어요. 네네. 그 4명 가운데 2명이 우리 집 금통위원이 총 7분이신가요? 네, 7분이시고 이제 2분이 이제 강한 비두기파인데 그분 둘 다 이제 만료가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성향을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금통위 구성 변화가 있는 만큼 이제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좀 필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 경제가 나빠지거나 추가적으로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좀 강한 경제 정책 드라이버를 강하게
걸 경우에는 추가 인하가 1분기에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쯤에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네. 그렇죠. 사실 총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뭐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밑에서는 가끔 안 고친다고 하듯이 예. 무슨 나무인지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뭐 막 경기 상황을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금리라는 게 이제 물가하고 성장률 또 뭐 정부의 재정 정책, 뭐 세입 세출 아주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잖아요. 네. 내년 초에 만약 한 번 더 인하를 한다면 이제 금리가 현재 적립금리 1.25%가 이제 1%로 가는 거고 그 추가로 가면 이제 0%대 금리대로 가는 거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혹시 없을지 일본만 보더라도 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일단 부작용으로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뭐 외국인들의 투자가 조금 유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 역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한국 자산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네.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 자산으로 뭐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금리까지 간다면은 더더욱 투자할 그 유인이 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조금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네. 근데 해외하고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거나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미국하고 또. 그렇죠. 근데 저희 이베스트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대외 금리차 때문에 유출되는 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네. 네, 그래서 또 일본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일본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 보잖아요, 엔화를.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은 일본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가 조금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 아시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건데 네. 첫 번째로는 또 그 예대 마진이 이제 위축되면서 금융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가계 대출이 예대 마진 축소 금융업의 수익성 악화는 네. 사실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갖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예금금리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보통 보면 대출금리는 천천히 떨어뜨리고 예금금리는 빨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데 네. 저금리가 뭐 장기화될 경우에는 뭐 그렇죠. 대출금리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내려가겠죠. 내려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깃장을 한번 놔봤는데. 아,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저금리가 또 지속될 경우에는 이 감소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이렇게 부작용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뭐냐면 최근에 뭐 2020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에서는 확대 510. 재정을 네, 13.5조 원을 하려고 하는데 확대 재정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보인다면은 금리가 낮으면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저금리 기조가 부작용도 있겠지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부작용은 이제 여기 부동산으로 또 이제 자금이 너무 쏠린다는 부분도 단점이긴 하죠. 사실 주식시장에도 이제 이 유동성이 좀 활황이 돼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불만 아닌 불만을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현재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원론적인 얘기죠, 사실은. 바닥이 보면 이렇게 다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구원님께서는? 일단 한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어느 정도로 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경기 바닥 구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 경기 위축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국내 정책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경기가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의미 있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 경기가 순환한다라는 구조로 가서 해외 글로벌 금리들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 시장 금리죠. 정책 금리를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 시장 금리도 좀 따라가거나 이럴 경우에 또 급변하는
격세를 또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초도 사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원래 기준금리 인상 기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렌드가. 글로벌 경기가 뭐 안 좋아지고 미중 무역 분쟁도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하 국면에 맞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기조도 안 나올 법은 또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인하를 하고 뭐 동결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글로벌 경기 좋아져서 인상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올해처럼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지금 연준에다가 마이너스 금리 네. 이렇게 찌르잖아요. 자,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뭐 CPI라고 많이 하는데요. 다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도 부탁드려 볼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뭐 소비자 그 일반 가구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그 평균 가격의 변동을 의미하는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 자체가 가지는 뭐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중요한 네. 거는 이제 이 지수가 전년 동기에서 얼마나 변했는지 이 상승률이 중요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물가 상승률을 2%로 이제 목표 물가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 목표 물가 수준을 만약에 크게 하회할 경우에는 이 낮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물가 기조가 이제 유지되면은 이제 기대 물가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실질적인 물가도, 실제 물가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이제 이 지수가 중요한 거고 네. 이게 중요한 건 또 저물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준금리 수준도 낮게 지속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줄 필요가 있는 거라서 이 물가 지수는 좀 중요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물가 CPI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개인 소득 지출, 뭐 PCE 지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네, 하는데 있죠. 우리나라는 좀 디테일은 좀 약한 것 같긴 하고. 자,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게 한국 경제의 단기적으로는 반등이라고 해석을 해도 너무 단편적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좀 봅니까? 일단은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된 거는 긍정적인 것은 뭐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요.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 목표 물가 수준까지 올라와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공급 측면의 그런 물가 상승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뭐 전월 대비해가지고 보시면 11월보다는 12월이 계절 요인에 따라서 상승하는 가능성은 커요. 근데 김장해야 되니까 김장. 네. 저희는 근데- 또 오늘 김장한다 그러는데 저희도 배추 이번 사야 주에, 되고 고춧가루 예. 사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이제 시장 소비자 물가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주긴 하는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항상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있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물가 지수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가중치가 높은 부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식료품이라든지 비주류 아니면 뭐 통신, 뭐 음식 및 숙박 부분의 지수들인데 이 지수들이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자 물가 같은 일부의 경제 지표 같은 게 개선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연준의 스탠스는 좀 어떤가요? FOMC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당분간 동결 기조가 좀 이어질 것인지 미국 같은 경우도 추가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것들 시그널이 좀 있는지 미국 얘기 풀어보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2월 FOMC는 시장 예상대로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연준이 3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동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연준한테 금리 인하를 하라는 요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연준 뭐 의장이라든지 위원들이 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의 현재 스탠스로 충분히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동결 가능성이 크고요. 뭐 현재 뭐 ISM 제조 지수가 또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4개월 연속 좀
위축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서 미국 경기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3분기 GDP 뭐 나쁘지 않았고 또 미중 무역 분쟁도 계속 타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외 지역인 유로존이라든지 중국, 뭐 일본, 한국의 제조업 PMI는 다 전월 대비해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개선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도 좀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미국 FOMC는 동결 기조 좀 당분간 유지할 것 같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골디락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뜨뜨미지근하게 이제 네. 그렇게 유지되기를 뭐 누군가는 많이 바라고 있고 마켓을 움직이는 좀 전에 뭐 여러 그 인물들의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저금리 기조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요거 얘기는 나중에 다시 시장과 좀 매칭시켜가지고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함께 금리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